바로 엊그제 3월 11일 월가의 거물 모건 스탠리가 투자자들에게 조용히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펀드에서 빼달라는 요청 절반도 안 들어줬어요. 블랙스톤, 블랙록, 블루오울까지 2조 달러짜리 사모대출 시장에서 연쇄 환매 제한이 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월가 전문가들은 여전히 시스템 위기로 번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2008년 리먼 사태 석 달 전 벤 버냉키도 정확히 같은 말을 했습니다. 왜 위기는 항상 괜찮다는 말 직후에 터질까요? 지금부터 10분 여러분은 월가가 감추고 있는 그림자 부도율 6%의 실체와 그들이 몰래 돈을 빼고 있는 정황을 직접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2026년 만기 폭탄이 터지기 전 당신의 포트폴리오를 지킬 구체적인 생존 전략을 손에 쥐게 될 겁니다. 2006년 여름 미국의 몇몇 헤지펀드 매니저들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시장의 붕괴를 경고했습니다. 월가는 콧방귀를 뀌었죠. 일부 저신용자 문제일 뿐 시스템 전체와는 무관하다. 2년 뒤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고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이 무너졌습니다. 지금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어요. 사모대출, 영어로 프라이빗 크레딧이라고 부르는 이 시장.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2조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900조 원입니다.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6배가 넘는 돈이 이 그림자 금융에 묶여 있어요. 문제는 이 돈이 어디로 흘러갔느냐는 겁니다. 중소기업 대출? 맞아요. 하지만 그냥 중소기업이 아닙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리지 못하는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들이에요. 쉽게 말해 은행이 위험해서 못 빌려주겠다고 고개를 저은 곳들에 사모펀드가 고금리를 받고 돈을 쏟아부은 거죠. 그럼 이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여러분의 국민연금, 퇴직연금, 그리고 각종 금융상품 속에 이 사모대출 자산이 섞여 들어가 있습니다. 미국 연기금들은 수익률을 높이려고 이 시장에 수천억 달러를 쏟아부었어요.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글로벌 사모펀드에 투자한 국내 기관 투자자들의 돈이 바로 이 파이프라인을 타고 흐르고 있거든요. 자, 여기서 핵심 질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왜 괜찮다고 할까요? 가장 많이 인용되는 수치가 연체율 2.46%예요. 공식 디폴트 지표인 프로스카우어 인덱스 기준이죠. 100개 기업 중 두세 곳만 문제라는 뜻이니 언뜻 보면 안심이 됩니다. 그런데 이 숫자 믿어도 될까요? 밸류에이션 전문기관 링컨 인터내셔널은 전혀 다른 숫자를 내놓습니다. 그림자 부도율 6%. 공식 통계의 2배가 넘어요.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바로 현물지급, 영어로 PIK라고 부르는 기형적인 이자 구조 때문입니다. 이자를 현금으로 못 갚으면 그 이자를 원금에 얹어버리는 거예요. 장부상으로는 연체가 아닙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죠. 2021년에는 이런 나쁜 PIK 비율이 전체의 37%였는데 2025년 3분기에는 57%로 치솟았습니다. 절반이 넘는 기업들이 이자조차 제대로 못 내고 있다는 뜻이에요. 숫자가 멀쩡해 보이는 이유, 이제 감이 오시죠? 이 거대한 그림자 금융은 어디서 시작됐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 2008년 금융위기 직후입니다. 리먼 사태 이후 전 세계 금융당국은 은행을 죄기 시작했어요. 바젤 3 협약이라고 들어보셨죠? 은행들에게 더 많은 자본을 쌓으라고 요구한 국제 규제입니다. 위험한 대출을 하려면 그만큼 자기 돈을 더 묶어둬야 하니까 은행 입장에선 수익성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뭘 했을까요? 은행들이 중소기업 대출 시장에서 슬그머니 발을 뺐습니다. 신용등급이 낮은 중견기업, 사모펀드가 인수한 피투자 기업, 빠르게 성장하지만 아직 흑자가 안 나는 테크 스타트업. 이런 곳들은 갑자기 돈 빌릴 곳이 사라진 거죠. 시장에 거대한 공백이 생겼어요. 그 틈을 파고든 게 바로 사모대출 펀드입니다. 블랙스톤, 아폴로, 블루오울, KKR 같은 대형 자산운용사들이 뛰어들었어요. 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받는 대신 은행이 손대지 않는 리스크를 떠안았습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선 매력적이었죠. 2022년부터 2023년까지 기준금리가 치솟으면서 이 변동금리 대출 상품들의 수익률이 10%를 넘었거든요. 예금금리가 1, 2%일 때 10% 넘는 수익이라니 돈이 미친 듯이 몰려들었습니다. 여기서 구조적 함정이 생겨요. 사모대출 펀드는 은행이 아닙니다.
예금자 보호도 없고 연준의 직접 감독도 받지 않아요. 대출 내역을 공개할 의무도 훨씬 느슨하죠. 그래서 이 시장을 그림자 금융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밖에서는 안이 안 보여요. 그럼 이 불투명한 시장에 누가 돈을 넣었을까요? 미국 공적연금, 대학기금, 보험사, 그리고 최근에는 개인 투자자들까지. 특히 BDC, 비즈니스 디벨롭먼트 컴퍼니라고 불리는 상품을 통해 일반 투자자들도 이 시장에 발을 담그게 됐어요. 고수익을 약속하며 팔린 이 상품들. 지금 환매 제한이 걸리고 있는 바로 그 펀드들입니다. 무디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은행들이 이 사모대출 시장에 간접적으로 빌려준 돈만 3천억 달러. 우리 돈 430조 원이에요. 은행이 규제를 피해 빠져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뒷문으로 다시 연결돼 있었던 겁니다. 문제가 터지면 은행도 무사하지 못한 구조. 이게 바로 2008년의 데자뷰가 느껴지는 이유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월가의 큰 손들이 조용히 돈을 빼고 있는 정황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다음 장부터 진짜 소름 돋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기서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해야겠어요. 바로 정보 비대칭입니다. 2026년 2월 18일 블루오울 캐피탈이 자사 사모대출 펀드의 환매 구조를 바꿨습니다. 기존에는 분기마다 투자자들이 돈을 빼달라고 요청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아예 없애버린 거죠. 앞으로는 우리가 알아서 분배하겠다. 사실상 투자자들의 출구를 막아버린 겁니다.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답은 간단해요. 그 전에 환매 요청이 쏟아졌거든요. 블랙스톤의 대표 사모대출 펀드 BCRED는 올해 1분기에만 37억 달러, 우리 돈 5조 원이 넘는 환매 요청을 받았습니다. 펀드 전체 가치의 7.9%, 역대 최고치예요. 모건 스탠리의 노스헤이븐 펀드는 환매 요청의 절반도 못 돌려줬고 클리프 워터는 14%나 빼달라는 요청이 들어왔는데 7%만 내줬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먼저 나가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 이른바 스마트 머니는 이미 출구로 달려가고 있어요. 개인 투자자들은 그 뒤에서 막힌 문 앞에 줄을 서게 되는 거죠.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습니다. 이 펀드들이 보유한 대출 자산을 헐값에 넘기고 있다는 거예요. 블루오울은 14억 달러어치 직접 대출 자산을 급매했습니다. 왜요? 환매 요청에 대응할 현금이 필요하니까요. 문제는 이렇게 급하게 팔면 제값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손해를 보면서까지 현금을 마련해야 할 정도로 상황이 급박하다는 신호예요. 2008년 직전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증권을 가지고 있던 헤지 펀드들이 환매 요청을 감당 못하고 자산을 헐값에 던졌어요. 베어스톤스 산하 펀드 2개가 2007년 여름에 문을 닫은 게 시작이었죠. 그로부터 1년 뒤 리먼 브라더스가 무너졌습니다. 지금 월가에서 벌어지는 일, 기시감이 들지 않으세요? 물론 규모가 다르다고 반박할 수 있어요. 2008년 서브프라임 시장은 수조 달러였고 지금 사모대출은 2조 달러 수준이니까요. 하지만 핵심은 규모가 아닙니다. 연결고리예요. 이 사모대출 시장이 은행, 보험사, 연기금과 얼마나 깊이 얽혀 있느냐가 진짜 문제입니다. 자, 이제 이 사모대출 위기가 왜 여러분의 주식 포트폴리오와 직결되는지 말씀드릴게요. 지난 2년간 AI 열풍이 불면서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하늘을 찔렀잖아요.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이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천문학적으로 불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AI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갔는지 아세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글로벌 AI 인프라 투자 규모 약 6,600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950조 원이 넘어요. 대한민국 1년 국가 예산의 1.5배가 넘는 돈이 데이터 센터, GPU 서버, 전력 설비에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이 돈이 다 어디서 나왔을까요? 물론 빅테크들의 자체 현금도 있어요. 하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AI 인프라를 구축하는 중소 클라우드 업체, 데이터 센터 운영사, 소프트웨어 기업들 상당수가 바로 이 사모대출 시장에서 돈을 조달했어요. 은행 대출이 막힌 기업들, 아직 흑자가 안 나는 성장주들이 고금리를 감수하고 사모펀드에서 빚을 끌어온 겁니다. 여기서 무서운 시나리오가 나옵니다. 펀드런이 본격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모대출 펀드들이 환매 요청에 대응하려고 자산을 던지기 시작하면
이 기업들에 대한 신규 대출이 막힙니다.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도 어려워지고요. 자금줄이 마르는 거예요. 그러면 AI 기업들은 당장 서버를 늘릴 돈이 없어집니다. 투자가 줄고 성장이 둔화되고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치게 되죠. 지금 AI 주가는 미래 성장에 대한 기대를 한껏 반영하고 있잖아요. 그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는 순간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2000년 닷컴 버블 때를 떠올려 보세요. 그때도 인터넷이 세상을 바꾼다는 건 사실이었어요.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기대와 빚으로 쌓아 올린 주가는 처참하게 무너졌죠. 나스닥이 고점에서 78%나 폭락했습니다. AI가 가짜라는 게 아니에요. 기술은 진짜입니다. 하지만 그 기술 위에 얹힌 밸류에이션, 그걸 떠받치고 있는 자금 구조가 취약하다는 겁니다. 사모대출 시장의 경색이 AI 투자 축소로 이어지고 AI 투자 축소가 실적 실망으로 이어지고 실적 실망이 주가 폭락으로 이어지는 연쇄 반응. 이게 최악의 시나리오예요. 아까 그림자 부도율이 공식 통계의 2배가 넘는다고 했잖아요. 이제 그 마법의 정체를 제대로 파헤쳐 볼게요. PIK, Payment in Kind. 직역하면 현물 지급이에요. 뭔가 있어 보이는 이름이죠? 실체는 간단합니다. 이자를 현금으로 못 내겠으니 그냥 원금에 얹어주세요. 이게 전부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기업이 1억 달러를 빌렸어요. 연 이자율이 12%라고 치면 매년 1,200만 달러를 이자로 내야 합니다. 그런데 현금 흐름이 빡빡해서 못 내겠는 거예요. 그러면 2,200만 달러를 원금에 더해버립니다. 이제 빚이 1억 1,200만 달러가 됐어요. 장부상으로 연체인가요? 아니에요. 이자를 지급했으니까요. 현금 대신 빚으로 지급한 거죠. 문제는 이 눈덩이가 계속 굴러간다는 겁니다. 다음 해에는 1억 1,200만 달러에 대한 이자를 내야 해요. 또 못 내면 또 원금에 얹죠. 복리로 빚이 불어나는 구조입니다. S&P 글로벌 데이터에 따르면 BDC들이 보유한 대출 중 PIK 이자를 내는 비율이 2023년 2분기 9.7%에서 2024년 2분기 11.7%로 올랐어요. 1년 만에 2%포인트나 증가한 거죠. 그리고 지금은 더 높아졌을 가능성이 커요. 더 심각한 건 나쁜 PIK의 비율입니다. 원래부터 PIK 조건으로 대출을 받은 경우가 있어요. 이건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된 거니까 좋은 PIK라고 부릅니다. 양측이 합의한 거잖아요. 하지만 원래는 현금으로 이자를 내기로 했는데 중간에 못 내겠어요 하면서 PIK로 전환한 경우 이게 나쁜 PIK예요. 사실상 숨겨진 부실이죠. 링컨 인터내셔널에 따르면 2021년에는 전체 PIK 중 나쁜 PIK 비율이 37%였어요. 2025년 3분기에는요. 57%입니다. 절반이 훌쩍 넘어요. 이 기업들의 부채 비율도 폭발하고 있습니다. 나쁜 PIK를 쓰는 기업들의 평균 LTV, 즉 기업 가치 대비 부채 비율이 처음에는 39%였는데 2025년 말에는 76%까지 치솟았어요. 빚이 기업 가치의 4분의 3을 넘어섰다는 뜻입니다. 이쯤 되면 기업이 아니라 좀비예요. 숨만 붙어 있는 거죠. 좀비 기업이라는 표현. 어디서 처음 나왔는지 아세요? 1990년대 일본입니다. 버블 경제가 붕괴한 뒤 일본 은행들은 부실 대출을 정리해야 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대출을 회수하면 기업이 파산하고 기업이 파산하면 담보 가치가 폭락하고 그러면 은행의 손실이 더 커지니까요. 그래서 빚을 갚지 못하는 기업들에게 계속 돈을 빌려줬어요. 이자만 겨우 내게 하면서 연명시킨 겁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잃어버린 10년이 20년이 되고 30년이 됐습니다. 지금 미국 사모대출 시장에서 벌어지는 일이 놀랍도록 비슷해요. PIK라는 장치를 통해 부실을 숨기고 만기를 연장하고 좀비 기업을 연명시키고 있거든요. 학술 연구에서도 이 패턴이 확인됐습니다. 2025년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PIK를 쓰는 기업들은 대부분 구조조정 대신 만기 연장을 택했어요.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라 미룬 거죠. 물론 차이점도 있어요. 일본은 은행 중심이었고 지금 미국은 사모펀드 중심입니다. 일본 은행들은 정부의 암묵적 보증 아래 있었지만 미국 사모펀드는 이론상 시장 원리에 맡겨져 있죠. 손실이 나면 투자자들이 떠안아야 해요. 하지만 이게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사모펀드 운용사들의 인센티브 구조 때문이에요. 이들은 운용 자산 규모에 비례해서 수수료를 받습니다. 100억 달러를 운용하면서 연 1.25%를 받으면 1억 2,500만 달러가 수수료로 들어오죠. 자산 가치가 부풀려지면 수수료도 늘어나요. PIK로 이자가 원금에 쌓이면 장부상 자산 가치가 올라갑니다. 실제로 현금이 들어온 건 아닌데 운용 자산은 커 보이는 거예요. 운용사 입장에서 손실을 인정하고 자산을 깎아내릴 이인이 없는 거죠. 애덤스 스트리트 파트너스라는 대형 기관 투자자가 2025년에 이렇게 지적했어요. 상장된 운용사들은 수수료, 매출, 주가가 모두 운용자산 규모와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규제를 할 경제적 요인이 거의 없다. 시스템이 자정작용을 못하는 구조.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지금까지는 경고신호 이야기였어요. 이제 시간표를 말씀드릴게요. 이 사모대출들의 만기가 언제 돌아오느냐? 대부분 2026년에서 2028년 사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특히 2026년 하반기부터 만기 도래가 본격화돼요. 만기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세 가지 중 하나입니다. 빚을 갚거나 만기를 연장하거나 디폴트를 선언하거나. 빚을 갚을 현금이 있는 기업은 많지 않아요. 이미 PIK로 이자도 못 내고 있는 곳들이잖아요. 만기 연장? 지금처럼 펀드런이 발생하면 운용사들도 여유가 없습니다. 투자자들에게 돈을 돌려줘야 하니까 오히려 대출을 회수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남는 건 디폴트입니다. S&P 글로벌 레이팅스가 경고했어요. 알케젠이라는 회사. 2026년 9월에 PIK 옵션이 종료됩니다. 그때부터 현금으로 이자를 내야 하는데 못 낼 가능성이 높다고요. 12개월 내 부도로 이어질 수 있는 부채 구조조정 위험이라고 직접 언급했어요. 이런 기업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피치 레이팅스에 따르면 2025년 미국 사모대출 시장의 디폴트율은 이미 9.2%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공식 통계인 2.46%의 4배에 가까운 숫자죠. 그리고 2026년에는 더 올라갈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연쇄 반응이 시작되면 어떻게 될까요? 한 기업이 디폴트를 선언하면 그 기업에 돈을 빌려준 펀드의 자산 가치가 떨어집니다. 펀드 수익률이 하락하면 투자자들이 환매를 요청하겠죠. 환매 요청이 늘면 펀드는 다른 대출까지 회수하거나 헐값에 팔아야 해요. 그러면 또 다른 기업이 자금난에 빠지고 악순환이에요. 2008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이 CDO로, CDO가 투자은행으로, 투자은행이 전체 금융 시스템으로 퍼져나간 것과 같은 경우입니다. 물론 전문가들은 사모대출 시장은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레버리지도 은행보다 낮아서 시스템 위기로 번지지 않는다고 말해요. 2008년 리먼 사태 3개월 전에도 똑같은 말을 했죠. 자, 여기까지 듣고 나면 당연히 이런 질문이 나오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제가 특정 종목을 사라 팔라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건 제 역할이 아니고 여러분 각자의 상황이 다르니까요. 대신 앞으로 돈이 어디로 흐를지 판단하실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3가지 드릴게요. 가장 먼저 주목하실 건 신용 경색의 수혜자입니다. 사모대출 시장이 얼어붙으면 중소기업들의 자금 조달이 막혀요. 그러면 이 틈을 메울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역설적으로 건전한 대형 은행들이에요. 규제가 강화된 후 보수적으로 운영해온 은행들은 오히려 이 위기에서 시장 점유율을 뺏어올 수 있습니다. 또한 부실 자산을 헐값에 사들여 수익을 내는 디스트레스드 펀드, 특수상황 펀드들도 주목할 만해요. 그 다음으로 재밌는 건 AI 투자의 질적 변화예요. 빚으로 굴러가던 AI 인플라 투자가 줄어들면 살아남는 건 누구일까요? 현금 흐름이 탄탄한 빅테크들이에요. 자체 자금으로 투자할 여력이 있는 곳들이 시장을 재편할 겁니다. 반대로 외부 자금에 의존하던 중소형 AI 기업들은 구조조정 대상이 되겠죠. AI 테마 전체를 묻지 말고 그 안에서 옥석을 가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중요한 건 만기 스케줄을 읽는 눈이에요. 2026년 하반기부터 2028년까지가 사모대출 만기의 정점입니다. 이 시기에 시장 변동성이 극대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위기는 곧 기회이기도 하죠. 현금을 확보해두면 폭락장에서 좋은 자산을 싸게 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 레버리지를 잔뜩 쓰고 있다면 비투는 최악의 타이밍에 강제 청산을 당하게 만들어요. 한 시청자분이 댓글로 남기신 말씀이 기억나요. 위기 때 전 재산을 날리는 가장 빠른 방법은 비투입니다. 정말 맞는 말이에요. 전문가들의 괜찮다는 말을 믿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역사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싸늘한 지표들을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포트폴리오가 2026년의 파도를 버틸 수 있는지 오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